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A운 수송 트럭이 불타고 있습니다. 멕시코 카르텔의 총성이 광산지대를 뒤덮고 중국은 조용히 수출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은값은 한 달 만에 74달러 바닥을 찍고 다시 90달러를 뚫었죠. 단순한 가격 반등이 아닙니다. 세계 공급의 40%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금이 오르면 은도 오른다는 교과서적 공식 뒤에 지금 아무도 제대로 말하지 않는 구조적 공급 붕괴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2월 22일 새벽 멕시코 상공에 헬기 편대가 떴습니다. 목표는 단 한 명, 미 마약 단속국이 무려 217억 원의 현상금을 걸었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의 수장 엘 멘초였죠. 특수부대는 작전을 성공시켰고 엘 멘초는 이송 중 사망했습니다. 멕시코 정부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승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멕시코는 오히려 더 깊은 지옥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장의 죽음이 알려지자마자 카르텔 조직원들은 전국 20개 주에서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도로를 막고 차량에 불을 질렀습니다. 멕시코 제2의 도시 과달라하라는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됐죠. 출근하려던 직장인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발이 묶였고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던 부모들은 다시 현관문을 잠가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카르텔 두목을 제거하면 평화가 찾아올 것 같죠?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수장이 사라진 자리엔 권력 공백이 생기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잔존 세력들의 다툼이 시작됩니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두목 제거 이후가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지금 멕시코는 그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 세계 은시장의 심장부가 놓여 있습니다. 멕시코가 세계 은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석유 시장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습니다. 연간 6,300톤, 전 세계 공급의 25%를 혼자 책임지는 나라죠. 그런데 핵심 은광 지역인 사카테카스와 할리스코를 지도에서 찾아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피해 보복이 벌어지는 카르텔의 근거지와 정확히 겹치거든요. 예전엔 달랐습니다. 은값이 낮을 때 카르텔은 마약에만 집중했습니다. 굳이 광산에 손댈 이유가 없었죠. 그런데 은값이 90달러를 넘어서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광산이 마약보다 더 큰 현금 인출기가 된 겁니다. 카르텔은 광산 업체의 보호비를 요구하고 자기 연계 업체를 하청으로 밀어넣으며 운영권 자체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스페인이 이 땅의 은을 빼앗기 위해 원주민을 학살했던 역사 기억하시나요? 지금 그 패턴이 현대판으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총칼 대신 카르텔의 총구가, 식민 지배 대신 조직 폭력이 은광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이 있는 곳엔 언제나 권력 다툼이 따라온다는 500년의 법칙이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캐나다 광산 기업 직원이 현장에서 납치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현장 기술자들이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했습니다. 광산은 멀쩡히 있는데 돌릴 사람이 없어진 겁니다. 장비가 있어도 운전할 기사가 없고 광석을 캐도 재련소까지 옮길 트럭 기사가 없습니다. 설령 용감한 기사가 나선다 해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험사들이 은수송보험 가입을 거부하기 시작한 겁니다. 도로가 막히고 차량이 불타는 지역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건 보험사 입장에서 감당 불가능한 리스크거든요. 보험 없이 수억 원짜리 은을 싣고 카르텔 구역을 통과할 업체는 없습니다. 광산에서 재련소로, 재련소에서 항구로 이어지는 공급망이 물리적으로 끊겨버린 겁니다. 엘 멘초가 사라진 자리엔 평화 대신 세력 공백이 들어찼고 은광지대는 그 공백을 채우려는 조직들의 전쟁터가 됐습니다. 전 세계 은 공급의 25%를 책임지던 나라가 지금 사실상 공급 불능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물리적으로 공급을 막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훨씬 조용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올해 2월 1일부터 은을 전략 자원으로 분류하고 수출 허가제를 시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 2위 은 생산국이 조용히 수출문을 걸어 잠근 거죠. 명분은 자국 산업 보호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이 모든 첨단 산업에 은이 들어갑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선 이걸 굳이 밖으로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중소 수출 업체들은 허가 자체를 받지 못해 거래가 막혀버렸습니다. 모닝스타는 이걸 두고 중국이 은을 경제적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중국의 수출 통제 소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입니다. 멕시코는 카르텔 때문에 공급이 막혔고 중국은 정책으로 수출을 틀어주었습니다.
이 두 나라의 생산량을 합치면 전 세계 은 생산의 40%입니다. 40%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 지금 은 시장은 두 방향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코맥스, 세계 최대 귀금속 선물 거래소입니다. 여기 등록된 에임은 재고가 9천만 온스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올해 1월 첫째 주에만 전체 재고의 26%가 단 7일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새로 들어오는 물량은 없었습니다. 창고가 비어가는데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왜 못 채우냐고요? 멕시코 수송 트럭이 불타고 있으니까요. 도로가 막혔으니까요. 공급망이 끊긴 상황에서 창고 보충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이 계약 규모가 실물 재고보다 356배나 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 존재하는 애문 한 덩어리에 356장의 소유권 증서가 붙어 있는 셈입니다. 평소엔 대부분 실물 인도 없이 계약으로만 거래되니까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처럼 공급이 막히고 재고가 바닥나는 상황에서 실물을 달라는 요구가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에는 시장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대란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위기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은 시장은 이미 6년 연속 공급 적자 상태입니다. 누적 적자만 8억 온스를 넘어섰죠. 광산 생산량과 재활용을 다 합쳐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6년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은 수요는 연간 최대 5만 4천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공급은 그 60에서 70% 수준에 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태양광 패널 한 장에도 은이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에도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는 반도체에도 은이 필요합니다. 현대 문명의 인프라가 은 없이는 굴러가지 않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투자 수요까지 전년 대비 20% 증가하며 실물 은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6년째 부족한데 산업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사태와 중국 수출 통제는 이미 기울어진 저울 위에 올려진 마지막 추였던 겁니다. 지난 2월 29일 은값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딱 하루 만에 31% 폭락했습니다. 1980년 이후 최대 낙폭이었죠. 그날 한국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6,700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간 겁니다. 결과는 대규모 강제 청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폭락이 시작된 시점이 연준 의장 지명 발표 3시간 전이었거든요. 뉴스가 나오기도 전에 누군가 먼저 움직인 겁니다. 시장을 읽은 게 아니라 알고 있었던 거죠. 결정적 방아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거래소가 선물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50% 인상한 겁니다. 추가 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한 개인들의 포지션이 자동으로 청산되기 시작했고 그 강제 매도가 또 다른 마진콜을 불러왔습니다. 연쇄 반응이었죠. 6,700억을 넣었던 개인들의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을 두고 개인이 레버리지로 시장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희생되는지 보여주는 교과서적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개인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던 그 순간 미국 대형 투자은행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숏 계약을 청산하고 310만 온스의 실물 은을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패닉에 빠져 던지는 물량을 기관이 바닥에서 받아낸 겁니다.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연준의 긴급 대출 창구입니다. 일반 개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곳이죠. 증거금 인상으로 개인을 시장 밖으로 밀어낸 뒤 그 자리를 기관이 채운 겁니다. 같은 시장,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게임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 숫자가 이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뉴욕 코맥스의 종이 은 가격이 92달러일 때 상하이에서 거래되는 실물 은은 130달러였습니다. 같은 은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40달러나 차이 났던 거죠. 실물의 가치는 여전히 높았습니다. 선물 시장의 증거금 인상이 개인들을 강제로 끌어내면서 종이 가격만 폭락시킨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날을 두고 레버리지 투자자가 기관에 의해 어떻게 희생되는지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라고 평가합니다. 구조를 모르면 언제든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은값은 어디까지 갈까요?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들이 내놓은 숫자들을 보면 흥미롭습니다. JP모건은 올해 평균 은값을 81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는 이미 90달러를 넘어섰죠. 전망이 나오자마자 현실에 추월당한 겁니다. 시티그룹은 150달러를 목표가로 제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한 발 더 나아가 공급 쇼크 시나리오에서 최대 309달러까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도
75에서 90달러가 바닥권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고 멕시코 사태가 장기화되면 120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구조적 펀더멘탈은 분명히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챕터 7에서 봤듯이 오르는 과정에서 31% 폭락이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공급 부족이 단순 가격 조정을 넘어 시스템적 붕괴로 이어질 경우 음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자산이 아닌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더라도 과정의 변동성이 투자자를 삼킬 수 있다는 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멕시코 공급 위기, 중국 수출 통제, 코맥스 재고 고갈, 6년 연속 공급 적자, 네 가지 악재가 동시에 맞물리며 애운 시장은 전례 없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500년 전 스페인이 은을 빼앗으려 했던 그 땅에서 지금도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이 있는 곳엔 언제나 권력 다툼이 따라온다는 법칙은 현대에도 유효합니다. 방향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정은 험합니다. 실물이나 현물 펀드로 접근하는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의 구조적 흐름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로 단기 수익을 노린다면 우리가 목격한 31% 하루 폭락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전체 자산의 5에서 15% 이내로 비중을 관리하고 분할 매수로 변동성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